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또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승자독식의 ICT 전장에서 최후의 패권을 거머쥘 자는 누구인가? 2030년 삼성 시나리오라고 돼 있고요. 2030년 삼성전자 시나리오 김용원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비즈니스 포스트 글로벌 경제팀 차장이시네요. 2030 삼성전자 시나리오는 10여 년 동안 삼성을 취재하며 분석한 정보를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입해서 삼성전자가 생존을 위해 취해야 할 관점과 전략을 제시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저희 직원들도 어제 다 나눠주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와 있는 대학생 인턴들한테도 책을 주면서 한 얘기가 미국 시장의 1등은 지금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잖아요. 뭐 미국 시장 1등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애플에 대한 분석,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이고 경기 소비재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좀 쉽잖아요. 아무래도 거기다가 엄청난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구하기 쉽고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이 안 되는데 다른 기업들 분석이 과연 쉬울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국 주식을 한다면 일단 애플, 뭐 미국은 거의 글로벌 미국 시장 S&P 500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거의 다 뭐 좀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함께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정치 경제학적인 뭐 그런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지금 우리나라 1등 또 글로벌 이 분야에서 1등이 됐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삼성전자로 저는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로 돈을 못 버는데 다른 기업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노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국영수로 따지면 뭐 국어나 영어 수학에 해당되는 기업이니까 국영수부터 제대로 하고, 네, 다른 기업들, 중소기업들 분석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시장이 하락하고 작년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삼성전자를 600만 명 이상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사야 될 텐지 팔아야 될 텐지, 뭐 저점, 지금이 여기가 저점입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점이다 생각해서 샀다가 보니까 지하 1층, 2층, 3층이 있었던 거고. 하지만 그 가격대에서 사면 그래도 은행이라든지 은행 이자라든지 물가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제 기준은 15%입니다. 15%. 그래도 주식 투자하면 왜 15%냐면요. 주식은 그 변동성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리스크가 높으면 당연히 리턴이 더 높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식으로 내가 지금 투자해서 15%는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사서 15% 30% 수익이 날 것 같으면 계속 여기서는 사야 된다.
사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라. 아니면 위에서 사신 분들은 물타기 하시라.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기업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원고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삼성의 그동안의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 10년, 20년 동안에 어떻게 이런 많은 경쟁자들 TSMC, 애플, 인텔 그리고 차이나 이겨내면서 초격차를 또 유지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나 시스템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요즘은 왜 이렇게 부진하지? 그런 부분을 알려면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 책이 2030년 삼성전자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추천사를 썼는데요. 이것만 읽고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 가치 변화에 내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변동성을 잘 이해를 해서 수비를 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기업 가치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그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경쟁 구도입니다. 이 경쟁 구도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책은 삼성전자가 과거 30년간 미국, 일본, 대만에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반도체와 모바일 생태계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인으로 성장했는지를 한 편의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친다. 앞에 한 100페이지 읽는데 되게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이와 함께 생성형 AI가 촉발한 제4차 산업혁명의 지각 변동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야기된 IT 생태계의 지정학적 경쟁 구도의 변화 속에서 삼성전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과 과제 그리고 미래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제시한다. 11만 삼성전자 임직원뿐만 아니라 600만 삼성전자 주주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라고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글짓기를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선생님이 글짓기 한 거라든지 일기 쓴 걸 보고 이거 네가 쓴 거 맞냐라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계속 너무 연락이 와가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책을 매주 뭐 한 권씩 뭐 강제적으로 읽게 되니까 한편으로 또 좋기도 합니다. 네. 2030 삼성전자 시나리오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기사 바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퇴직금도 없이 한국인 내쫓더니 중국이 이젠 OLED 인재 헌팅을 한다고 하네요. 국내 대기업 출신 A씨는 4년 전 연봉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해서 액정 표시장치, LCD 기판 설계 업무를 맡았고요.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중국행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말 돌연 이 회사로부터 더는 일할 수 없게 됐으니 다음 주까지 자리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온 A씨는 최근 국내로 돌아와 귀농을 준비 중이시네요. 한국을 제치고 LCD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이 최근 현지에 한국 기술진 상당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과거 LCD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웃했던 국내 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토사구팽,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을 때 야박하게 버리는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구자잖아요. 개를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나온 고사성어죠. 중국은 LCD를 넘어서 국내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OLED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 인재 기술 유출로 또다시 시장을 내주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OE죠. BOE.
그리고 CSOT, HKC 등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한국 출신 임직원을 잇따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최소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LCD 기판 설계, 생산을 맡았던 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명을 원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3년 전만 해도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회사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300명이 넘었다고 했고요. 최근 OLED 핵심 기술자와 고위급 핵심 인원을 제외한 상당수가 계약 만료 통보를 받거나 무더기로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LCD 생산 기술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한국 기술자를 내보내고 본격적으로 중국 대만 직원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쫓아내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직 당시 3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했으나 중국으로 옮긴 지 1년도 안 돼 해고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데려올 때는 억대 연봉과 현지 주택, 차량 등을 제공하면서 공격적으로 인력을 흡수했었다고 하네요. 중국과 OLED 기술 격차가 줄고 있는데 핵심 인력 무방비 지금 유출되고 있는데요. 중국 1위 BOE에 매각된 하이디스, 옛날에 하이디스, 옛 현대전자 LCD 사업부입니다. 중국 2위 CSOT에 매각된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공장에 근무하던 임직원 상당수가 현지 디스플레이 업체로 옮겨가거나 그대로 흡수됐다고 하는데요. 산업기술 유출 국가별 검거 현황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보니까요. 중국이 50건, 미국 8건, 일본 5건, 대만 4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건수는 반도체가 제일 높네요. 24건, 디스플레이가 20건, 그리고 2차 전지도 있습니다. 7건, 자동차 7건, 정보통신 7건, 조선도는 6건, 이렇게 총 피해 규모가 93건인데 2018년부터 22년까지 약 25조 원 정도 피해 규모라고 하네요. 디스플레이 국내 전체 수출액 중에 LCD가 차지하는 비중이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만 하더라도 58.3%였는데 23년 1분기에는 25%로 많이 지금 줄어 있습니다. 중국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서 디스플레이 국가로 발돋움했는데 올해 중국의 LCD 패널 생산 점유율이 70%가 넘네요. 네, 세계 시장을 완전히 좌우하고 있고 LCD 패널 가격이 최근 다시 오르고 있지만 이제 공장에서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LCD를 앞세운 중국의 추격에 한국은 지난해 17년간 지켜왔던 디스플레이 시장 선두 자리를 저는 진작에 내준 줄 알았더니 작년에 내줬네요.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OLED 시장 점유율 격차가 2018년도에는 91.9%포인트였는데 작년에 59.1%포인트까지 좁혀졌고요. 한때 6년 이상 벌어졌던 기술 격차도 지금 2년 이내로 좁혀졌고요. 업계는 이러면 5년 안에 중소형 OLED에서 중국이 세계 1위 생산국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여기 LCD 패널 생산 국가별 점유율도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한국이 46.9, 중국이 13.8이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일까? 요 두 나라 합쳐서 60인데요. 나머지는 아마 일본이겠죠. 아마 일본, 대만. 그리고 22년도에는 중국이 65.5%고 올해는 70.4%, 그리고 한국은
올해 4.6%. 야, 14년도에 46%였는데 올해 4.6%로 이렇게 완전히 LCD 패널은 중국어인데 다 넘겨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국내 업체도 방어에 나섰는데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요. 삼성이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로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93건에 달하고요. 전체 피해액이 25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직 정부와 산업계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요소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조은경 교수님의 돈의 세계. 네. 진실은 독점할 수 없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독점할 수가 없죠. 저마다 보는 풍경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는 재무장관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봤기에 양측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재무장관 시각이니까요. 미국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으나 소구력이 있었을까? 201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으로서 그녀가 뉴욕대 졸업식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뉴욕대 졸업식에서 또 연설하셨네요. 그는 사람의 성장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진실에 대한 독점권이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나마 인정하는 것이죠. 야, 제넷 옐런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2014년도 우리가 왜 경청을 해야 되는지 이 경청의 중요성인데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네, 차이를 보면요. 저희 업계에서도 보면 고학력자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학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보면 귀가 닫혀 있는 분들이 이 업계에서 실패하시더라고요. 실패도 아주 좀 이렇게 좀 비참할 정도로 실패를 합니다. 예, 그걸 제가 공통점을 찾아낸 게 바로 절대 이렇게 귀가 닫히면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제가 뭐 제 IQ는 80이다라고 자꾸만 제 자신을 세뇌시키는 게 이 남의 얘기를 잘 듣기 위해서거든요. 네, 잘못하면 저만의 이제 고집과 아집이 생기고 선입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귀가 닫히면 이 시장에서 정말 크게 뭐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청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믿음이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나 이런 거 할 때 저랑 반대되는 사람들의 영상을 많이 본다 했잖아요. 제 생각이 항상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진실에 대한 독점권이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나마 인정하는 거다. 진실에 대한 이러한 걸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뭐 가르쳐줄게 하면서 막 나만 알고 있다라고 이 착각을 하는데 어떤 진실 그게 만약에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런 팩트라든지 그런 거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진실에 대한 독점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교수님 덕분에 오늘 또 좋은 명언을 하나 또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양대 강국의 말이 진실인 양 세상을 휘둘러 혼란스럽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달라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됐다.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부진하고 중간재 수입이 급증세다. 2021년부터 중국 이외 시장의 수출 증가율이 중국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뭐 10일 단위로 계속 수출 데이터 체크하거든요. 보면 미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제일 가파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달러로 예전에는 1,100원어치 살 수 있었는데 1달러로 1,300원어치를 살 수 있으니까 달러로 갖고 있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싸 보이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쪽, 그럼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 수출이 이렇게 둔화되는 걸 또 미국 유럽 쪽 아니면 지금 아세안 쪽이 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때 10%를 넘던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작년 1%로 떨어졌다. 삼성도 그렇죠. 2016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후 중국의 보복으로 발생한 결과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는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현대, 기아, 삼성 다 공통점이다, 그죠? 중국에서 폭망했는데 다른 데서 잘해가지고 신고가가 나왔으니까요. 복병은 있다. 원엔 환율이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내려왔다. 일본 차와 경쟁 관계라 현대차는 환율 문제로 수출의 어려움을 경험했었죠, 예전에. 2012년에서 13년 넘어갈 때 저희가 그때 뭐 한창 차화정 장세에서 전차 뭐 이러면서 자동차가 되게 좋았었는데 12년에서 13년 넘어갈 때 자동차로 거의 왕창 이제 줄였던 이유가 환율 때문이었거든요. 원엔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까지 이제 막 떨어지니까 아유 얼른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줄였었는데 지금 환율이 이제 뭐 1,000원이 깨졌다고 900원이 깨졌었죠. 차 성능도 좋고 친환경차로 무장했으니 이젠 다르지 않을까?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1분기 9년 만에 최저였다. 2분기는 1분기보다 5%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1%이다.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대표 기업은 선전하고 있다. 진실에 독점력이 없는 세상이라도 경제적 해자란 독점적주의가 기업 생존을 좌지우지함을 명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제적 해자가 없이 환율이 좋으면 우리나라 차가 싸 보이니까 싸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싸니까요. 됐다가 환율이 또 바뀌면 안 팔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은 원엔 환율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롭죠. 뭐 반도체 일부는 없고 뭐 핸드폰 없고 디스플레이도 거의 소니가 뭐 삼성 거 갖다 쓰고 배터리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과연 이번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일본하고의 그 환율에 대한 그런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독보적인 경제적 해자,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을지 그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 나쁜데 신용도는 개선? 기업 신용등급 거품 끼었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게 경기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기업들 신용도는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런가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난 3월 24일 현대캐피탈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 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인 지 석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나신평이 현대캐피탈 등급을 상향 조정하자 곧이어 한신평과 한기평도 등급을 올렸고요. 세 신평사 모두 현대차 그룹과의 긴밀한 관계와 자동차 금융 경쟁력 등을 등급 상향 사유로 꼽았다고 하네요. 익명을 요구한 한 크레딧 연구원은 신평사의 신용등급 전망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 신용등급의 조정 방향을 보여주지만 긍정적 전망으로 바꾼 지 석 달 만에 등급까지 상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네요. 국내 신평사가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 현황 보고서를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신평사 등급 평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하는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하향 조정에는 소극적인 탓에 부진한 올해 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용등급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앙일보가 국내 3개 신평사의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나신평이 올해 상반기 장단기 채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기업은 총 11곳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곳 줄었고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9%, 지난해 상반기 3%보다 훨씬 부진한데 신용등급 하락 기업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야, 작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3% GDP 성장을 했었네요. 서찬용 나신평 평가정책실장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 중 한신공여, 여천, NCC 등 신용도가 악화한 기업의 비중이 다른 신평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등급 하향 건수가 줄었다면서 올 상반기 등급 상향 기업 수는 12곳으로 지난해 상반기 25곳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경기 부진을 반영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진한 실물 경기와 괴리가 더 커진 건 신용등급 전망인데요. 신용등급 전망은 신평사가 평가기업의 신용등급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인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 신용도 변화를 전망을 해서 긍정적 또는 안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하면 나중에 등급을 하향할 거야. 네, 안정적은 유지, 긍정적은 향후 등급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데 대한 힌트를 주는 거다라는 설명이네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1.4%, 1.6이었다가 또 1.4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신평사의 신용등급 전망만 보면 이런 흐름과는 사뭇 거리가 있고요. 나신평은 올해 상반기 27개 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 부실과 제2금융권의 신용 경색 그리고 뱅크런 등 신용 위험이 잠복한 경기 부진 국면에서 신평사가 정확한 등급 평가로 위기 경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네요.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경기 부진 국면에서 신용도가 좋아지는 기업이 더 많을 것이란 신평사 전망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부진한 경기와 신평사의 신용등급 전망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반반인데요. 주식시장이 보면 최근에 아니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주식은 왜 올라가지? 뭐 약간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아니 경기가 부진해진다는데 왜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기업이 더 많아 이런데 경기가 좀 마일드하게 안 좋잖아요. 아주 위기 상황이 아니라
뭐 너무 오래 뭐 정말 뭐 경험하지 못한 무슨 위기가 온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그 정도 위기 아니잖아요. 미국의 실업률이 뭐 3.6, 3.7 하고 있고 예, 이 정도는 정말 마일드한 거죠. 이 정도의 마일드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소프트 랜딩 수준이었으면 체력이 정말 약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 건강한 기업으로 그 매출이 이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신평사의 신용등급을 받는 기업들의 상향수가 늘어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말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030년 미국 라면 시장 판매 1위를 달성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1일로 취임 2년을 맞은 신동원 농심 회장님이시네요.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십니다. 신동원 회장님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매출 15억 달러 라면 판매 1위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13일 농심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2030년까지 미국 시장 매출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네요. 와, 미국 시장 매출이네요. 이를 위해서 2025년 현지에 제3공장을 착공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농심은 1984년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설립하며 미국에 본격 진출했고요. 2005년 로스앤젤레스 공장 가동에 이어서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렌초 쿠카몬가에 제2공장을 완공했다. 렌초 쿠카몬가? 제가 캘리포니아의 웬만한 도시 이름은 잘 아는데 렌초 쿠카몬가 아마 느낌은 저기 샌디에고나 이 멕시코 국경 그쪽 근처이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를 통해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0% 그리고 영업이익은 604% 급증했고요. 지난해 농심의 북미 지역 매출은 4억 9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북미 지역에서만 거의 6천억 정도 팔았네. 6,500억. 라면 시장 점유율이 21년 기준 25.2%였고요. 일본 도요스이산이 47.7%에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미국의 마트라든지 월마트 등등 가보면 일본 라면 있는데 옛날에는 참 일본 라면도 많이 먹었습니다. 맛은 정말 없지만 싸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계란 넣어가지고 아니면 신라면 하나에 일본 라면 한두 개 섞어가지고 막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니신 라면 뭐 이런 일본 라면만 보였는데 지금 벌써 25.2%나 되네요. 하긴 그 편의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한국의 이 농심라면이 꽤 많이 이 진열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신 회장은 국내 시장에서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을 해왔고요. 수익성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였고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IoT를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도 추진을 했다. 스마트팜과 비건푸드,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라면을 즐겨 먹지는 않는데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얘기를 하니까 배가 갑자기 확 고파지네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2030년에 매출 15억 달러 미국에서 라면 판매 1위 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 다음 농심이
그 주가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공격을 할 때와 수비가 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농심은 어떤 주식인가요?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농심 라면 수비 아니야?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뭐 전쟁 난다 하면 라면이 동났다. 이게 9시 뉴스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수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격하려고 지금 라면 사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마트 가서 라면 사가지고 내가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야지 하면서 라면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전쟁 난다 했을 때뿐만 아니라 음식료 필수 소비재, 그죠? 또 보관이 용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오면 또 이 사치재가 줄고 필수 소비재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외식 줄이면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횟수가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도 보면요, 코로나 때 66% 올랐다가 24% 상승으로 끝나긴 했는데, 특히 작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농심이 플러스 12% 나왔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7% 가긴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그런 음식료도 주가가 좋았듯이 우리가 농심은 항상 근데 계속 이렇게 전 세계에서 경쟁 구도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줄고 사라질 기업인데 필수 소비재 한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되죠. 네, 거기 피신하러 갔다가 피신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처럼 농심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야, 미국 시장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계속 매출이 미국에서 또 3배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뭘 사야 되지? 이 주식 팔아서 뭘 사야 되지?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농심 주식 사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게 보니까 제가 농심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농심은 항상 4,000원씩 줬네요. 4,000원씩 주다가 작년에 이제 5,000원을 배당을 줬는데 지금 40만 원이니까 40만 원에 4,000원 주면 1%다, 그죠? 네, 배당 수익률이 조금 약한 게 그게 좀 단점이네요. 미국의 음식료는 거의 그래도 3% 이상 배당을 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외워두셨다가 다음에 수비를 해야 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비 장 안 좋을 때 농심 주식 사놓고 마트 가서 라면 사가지고 파송송 계란 툭 해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매출에 좀 기여도 하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사는 머스크 오픈 AI 대항마 XAI 설립, 구글은 한국과 협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라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요. 일단 이 AI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했죠. 한때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다가 갈라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그 주인공이다. 이 오픈 AI를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을 했었습니다. 머스크는 10일 AI 기업 XAI를 설립했다고 공개했네요. 이날 XAI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머스크 CEO가 직접 지휘한다고 밝혔고요. 이 사람은 천재는 맞아요, 보면. 그죠? 정말 그 많은 비즈니스,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봇에다가 스페이스X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땅굴로 해가지고 밑에서 무슨 튜브죠? 고속 튜브로 순간 이동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죠. 트위트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또 AI 쪽 회사 설립해가지고 아이도 한 10명 되죠. 아이도 10명 되는데 하여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네. XAI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머스크 CEO가 직접 지휘한다고 했고요.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오픈 AI 등 AI 기업에서 온 인재들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딥마인드 엔지니어 출신인 이고르 바부슈킨을 비롯해서 구글 출신 토니 우, 그리고 크리스찬 세게디,
MS 출신의 그레그 양, AI 구루인 제프리 힌턴 밑에서 공부한 토론토대 조교수 지미 바 등이 XAI 팀원으로 공개됐다고 하네요. 쭉 밑에 요 생성 AI 시장 성장 전망, 예,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그림을 알아야 이 생성형 AI에서 그 밸류 체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D램도 그렇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PCB뿐만 아니라 나중에 콘덴서 등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많을 건데요. 2022년에 지금 992 밀리언 달러입니다.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9억 불 정도 시장인데, 9억 불 시장이면 지금 1조 정도 된다, 그죠? 1조 1000억 정도 되고요. 근데 26년에는, 22억 불 정도 시장이 되네요. 22억 불이면 이제 거의 3조까지 가고, 2030년에는 45억 불 시장이 됩니다. 한 55조 시장. 그리고 2032년에 71조 시장. 71억 71억 불. 네. 조금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71억 분이니까 71억 분이면 9조 시장이네요. 9조 시장이고 그 전에 6조. 그래서 보통 너무 먼 거는 예측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당장 2026년까지 한 2.5배 성장하네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23.3%면 꽤 높다, 그죠? 네. CAGR로 23% 정도 한다고 하고, 이 시장을 놓칠 수 없다 싶어서 앨런 머스크가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웜의 신박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